안녕하세요. 별아동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또는 감동받게 하고 그 사람을 기억에 남게 만들지요. 선물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오드레가 여러분들을 위해 아름다운 동화 선물을 준비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동화 들으시며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래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오줌 싸개 순돌이. 요즘에는 쉽게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아이가 오줌을 싸면 키를 씌워 소금 동량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서는 소금을 주고 키를 툭툭 치면서 동네가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야단을 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오줌을 가리게 된다고 믿었거든요. 이렇듯 곡식의 쭉정이를 털어내는 키를 오줌 싸개에게 씌우는 데에는 오줌 싸는 버릇을 걸러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오줌 싸개 순돌이 함께 들어보아요. 아침부터 순돌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이 순돌아, 무슨 일이야? 나쁜 꿈이라도 꾼 거니? 어머니가 순돌이를 안으며 토닥여 주었어요. 어라, 바지가 축축하게 젖었네. 어머니가 혹시나 해서 이불을 들춰 보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요에는 커다란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녀석 오줌을 질펀하게 싸놓고는 뭘 잘했다고 울고 난리니. 어머니가 순돌이의 바지를 벗기며 야단쳤어요. 아이고, 할 일도 많은데 오줌 싸개 아들 덕분에 또 이불 빨래를 하게 생겼어. 나 오줌 싸개 아니란 말이야. 순돌이가 좀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뚝, 어서 그치지 못해. 어머니의 성난 목소리에 순돌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어머니는 순돌이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순돌이의 머리에 키를 씌우고 바가지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얼른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소금 얻어와. 아이고, 꼭 키가 저 혼자 걸어 다니는 것 같네. 어머니가 키를 쓰고 걸어가는 순돌이의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순돌이는 누가 볼까 주위를 살피며 도둑고양이처럼 이웃집으로 갔지요. 아주머니, 소금 주세요. 뭐라고? 아주머니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소금 주세요. 순돌이가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지요. 아하, 소금 달라고? 오줌 싸게 순돌이가 소금 얻으러 왔구나. 아주머니가 동네 사람들을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지요. 순돌이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가 소금을 퍼왔어요. 옛다 소금. 아주머니가 순돌이의 바가지에 소금을 넣어 주었지요. 순돌이는 소금을 받아 들고는 주랭랑을 치듯
냅다 달렸습니다. 오줌 싸개한테는 소금이 약이지, 약이야. 아주머니의 말소리가 순돌이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에이, 이제 정말 오줌 싸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한 순돌이는 함께 서당 다니는 돌쇠네 집으로 갔어요.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주머니, 소금 좀 주세요. 돌쇠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순돌이가 요에 또 지도를 그렸나 보구나. 돌쇠 어머니가 소금을 보았어요. 옛다 소금. 소금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돌이의 귓가에 돌쇠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돌이는 오줌 싸게. 나 오줌 싸게 아니야. 순돌이가 울면서 돌쇠네 집을 뛰어나왔어요. 순돌이의 어깨가 들썩이면서 키도 덩달아 들썩들썩 됐지요. 바가지에는 아직도 소금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몇 집을 더 다녀야 가득 찰 것 같았지요. 몇몇 집을 더 다닌 끝에 순돌이의 바가지는 소금으로 가득했습니다. 순돌이가 집으로 돌아오며 이렇게 다짐했어요. 이제 오줌 싸개라는 말 안 들을 거야. 순돌이를 본 어머니가 소금 바가지를 받아 들었어요. 순돌아, 소금 얻으러 다니는 거 창피하지? 순돌이는 어머니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에 쓰고 있던 키가 벗겨졌어요. 이제부터 오줌 싸개라는 소리 듣지 않을 거예요. 순돌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니가 말했지요. 아이고, 우리 순돌이 그만 울고 아침 먹자. 어머니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오니 모락모락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이구, 소금 얻으러 다니느라 고생 많았다. 아버지의 말에 순돌이는 귓볼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그렇게 아침밥을 먹던 순돌이가 말했어요. 오줌을 싸면 왜 키를 쓰는 거예요? 곡식을 키에 올려놓고 위아래로 흔들면 곡식에 묻어있는 흙이나 먼지 따위가 걸러지지. 그렇듯이 오줌 싸개한테도 키를 씌우면 오줌을 가리게 된다는 뜻에서 쓰는 거란다. 아버지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지요. 그런데 소금은 왜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며 순돌이가 또 물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나쁜 일을 막아준다고 믿었단다. 그래서 오줌 싸개가 소금을 얻어오면 오줌 싸개 귀신이 놀라서 멀리 달아난다는구나. 하고 어머니가 순돌이에게 말했어요. 그런 뜻이 있었구나. 자, 밥 다 먹었으면 어서 서당에 가야지. 아버지 어머니 오줌 싸게 서당에 다녀오겠습니다. 순돌이의 말에 아버지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당으로 가는 길에 순돌이는 혼잣말을 했지요. 그나저나 돌쇠가 서당에서 날 오줌 싸개라고 놀려대면 어쩌지? 순이의 꽃신. 순이의 꽃신은 동생에게 예쁜 꽃신을 선물하고 싶은 오빠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동화입니다. 옛 조상들의 신발은 신분과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서민들은 별을 거두고 남은 지프로 만든 집신을 주로 신었다면 양반은 가죽으로 된 당해를 즐겨 신었습니다. 당해는 양반집 부녀자들이 신던 것으로 안은 푹신하고 겉은 비단이나 사슴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보다 형편이 나은 서민들은 집신보다 좀 더 좋은 미투리를 신었다고 합니다. 미투리는 삼 껍질로 만든 신발이며 삼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미투리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비가 내리는 날에는 나막신을 신었습니다. 남자들이 신는 나막신은 거칠고 투박하게, 여자들이 신는 나막신은 꽃이나 새를 새겨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동생을 향한 오빠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는 순이의 꽃인 동화 함께 들어보아요. 동이는 볏짚에 침을 탁 뱉었어요. 오른손이 위에 볏짚을 올리고 왼손을 돌돌 비벼가며 새끼를 꼬았어요. 동이야, 많이 만들었니? 길 가던 농부 아저씨가 느릿느릿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동이는 해벌쭉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기 보이는 산만큼 만들었어요. 노란 달이 휘영청 떠올랐습니다. 동이는 집신을 가득 쌓은 지게를 짊어졌어요. 12살 동이의 작은 어깨가 휘청였지요. 내일 장에 나가 이 집신을 다 팔면 순이 꽃신을 살 수 있을 거야. 동이는 불 꺼진 순이 방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만 집신이야. 친구들은 모두 예쁜 꽃신 신는데. 순이의 뾰루퉁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순이도 알록달록 꽃신을 신을 수 있을 거야. 그러한 생각을 하니 동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휘파람이 절로 나왔지요. 튿날 동이는 집신을 싸들고 장터에 왔습니다. 장터 어기부터 모여든 사람들로 들썩들썩 붐볐어요. 목청 좋은 수탉을 든 닭장수, 쫄깃쫄깃 수수떡을 내는 떡장수, 펄떡펄떡 뛰는 붕어를 파는 생선장수, 동글동글 호박을 파는 채소장수, 모두들 떠들썩하게 외치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동이는 신이 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동이도 장터 한 구석에 어깨짐을 내려놓았어요. 옆자리에는 남학신 장수가 남학신을 팔고 있었지요. 오, 같이 집신을 팔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동이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동이도 남학신 장수처럼 손팔을 하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집신 사세요, 집신. 그 집신으로는 비를 피할 수 없을 텐데. 페랭이를 쓴 남학신 장수가 동이의 집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묻자 남학신 장수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어느새 하늘은 거무튀튀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꼬마야, 저 하늘 보고 집신을 팔지 남학신을 팔지 생각했어야지. 동이의 마음은 집신 더미만큼 무거워졌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시푸른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졌어요. 나막신 사려. 소나무 나막신, 오리 나막신, 밑창에 쇠를 붙인 딸깍딸깍 나막신, 세상의 나막신은 여기 다 있어. 햇볕이 쨍쨍하면 집신이요. 비 오는 날은 나막신이요. 나막신 장수는 둥이를 놀려가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나막신은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둥이의 집신은 단 한 켤레도 팔리지 않았지요. 얘 꼬마야, 몇 켤레나 팔았느냐? 나막신 장수가 손을 탁탁 털며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둥이는 남몰래 두 손을 펼쳐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집신을 만든 손은 빨갛게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나막신 장수는 조기 한 두rum을 사며 씩 웃었습니다. 꼬마야, 비를 맞고 집신을 다시 가져갈 수 없을 테니 나한테 헐값에 팔려무나? 싫어요. 이 집신은 순이의 꽃신이 될 거예요. 둥이는 집신을 끙끙거리며 짊어졌습니다. 올 때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기에서 꽃신을 팔겠지? 둥이는 장터 어귀에서 꽃신 파는 신발 장수에게 갔습니다. 빨간 꽃이 오종종 새겨진 꽃신, 종이를 꼬아 만든 미투리, 사슴 가죽을 두들겨 만든 당해, 가죽을 기름에 절여 만든 진신이 놓여져 있었어요. 와, 저 꽃신 참 곱다. 우리 순이발에 딱 맞겠는걸? 동이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러나 엽전 한 입 나오지 않았지요. 꽃신을 보면 웃음꽃이 필 순이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동이는 신발장수 앞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어요. 할아버지, 이 집신을 다 드릴 테니 제발 저 꽃신 한 켤레만 주세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동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이 그래, 어깨에 맨 집신을 여기에 두고 마음에 드는 꽃신을 가져가거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동이는 꽃신을 품에 안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외나무 다리 위로 불어난 물이 출렁출렁 넘쳤어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냇물에 휩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이는 잠시라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었지요. 난 꼭 가야 해. 동이는 아랫도리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한 발짝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을 헛디는 바람에 풍덩하고 냇물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그 순간 품 안에 있던 꽃신 한 짝이 빠져나와 아래로 떠내려갔지요. 냇물아, 안 돼. 그건 내 동생 순이 꽃신이야. 너의 꽃신이 아니라고. 둥이의 울부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냇물은 꽃신을 가지고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둥이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둥이가 살인문 안으로 고개만 살며시 내밀었습니다. 꽃신 한 짝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뒤에서 작은 손이 등을 툭 쳤습니다. 순이었어요.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오지 않고. 둥이는 순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그만. 오빠, 아까부터 누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걸? 순이는 오빠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신발 장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지요. 오, 할아버지, 저희 집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은 것이냐? 할아버지의 물음에 둥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긴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둥이야, 네가 여기까지 온 건 네가 만든 집신이 다른 사람이 만든 집신에 비해 튼튼해서란다. 집신 한 짝도 이리 정성스레 만든다면 다른 신발도 훌륭하게 만들 수 있을 터이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둥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내 제자가 될 생각이 없느냐? 제자가 되면 꽃신도 너의 손으로 만들 수 있어. 둥이는 할아버지에게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 후로 동이는 할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신발 짓는 일을 배웠어요. 호된 꾸지람도 듣고 잘했다는 칭찬도 들으면서 말이에요. 둥이의 손 위에 알록달록 꽃신이 들려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꽃신이야. 내 동생 순이를 위한 꽃신. 둥이는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꽃신에 그려진 개나리며 진달래가 앞다투어 피어났습니다. 온천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에 절름발이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고치느라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지요. 그러나 좋은 약도 그때뿐이었어요. 약을 쓸 때는 괜찮아지는 듯 싶다가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늙은 것도 서러운데 다리까지 성치 않으니 하고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할머니 집 주위를 빙글빙글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신세랑 내 신세랑 어쩜 그리도 똑같냐 하며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혼자 살던 할머니에게 학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먹이도 던져주고 자신의 속마음도 털어놓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런데 하루는 날마다 찾아오던 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는 노을이 빨갛게 물들 때까지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노란 달님이 구름 사이로 수줍게 얼굴을 내밀 때였어요. 마당으로 학이 포르르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학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온 거니?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학의 눈가에도 눈물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학은 부리로 할머니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는 빙그르르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학이 다리를 절지 않고 두 발로 총총 걸어 다니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학의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네.
어떻게 해서 하계다리가 다 나았을꼬. 잠시 후 학이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할머니도 다리를 절뚝이며 학을 따라가 보았지요. 학이 도착한 곳에 다다르자 거기에는 샘물이 김을 모락모락 내며 솟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샘물 속에 손을 넣어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럴 수가. 물이 데운 것처럼 따뜻하네. 그때였어요. 학이 다리를 물속에 담그며 할머니에게 따라해보라고 하는 듯 신용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샘물 속에 다리를 푹 담궜어요. 아이고 따뜻해라. 정말 좋구나. 할머니는 피곤함이 눈 녹듯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샘물 주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절름거리던 할머니의 다리가 말끔히 나았던 거예요.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하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착한 마음씨 때문에 하늘이 감동했나 봐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샘물을 온천이라고 불렀대요. 화장산에 얽힌 이야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는 화장산이 있습니다. 왜 화장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깊은 산 속에 사냥꾼 부부가 아들, 딸과 함께 살았어요. 나무꾼 부부는 이 산 저 산을 뛰어다니며 산짐승을 잡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쩐 일인지 요즘에는 통 사냥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소. 우리가 한번 산을 살펴보는 게 좋을 듯 싶소.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요. 부부는 아이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는 산을 올랐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커다란 굴이 있었어요. 여보, 저 굴이 수상해요. 그렇군. 어서 빨리 가봅시다. 사냥꾼 부부가 그 굴 속을 들여다보니 수많은 산짐승들이 죽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굴 속에서 덩치 큰 곰 한 마리가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냥꾼 부부가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았지만 큰 곰을 당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사냥꾼 부부는 곰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 있던 오누이는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순이야,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보자. 하며 오빠는 순이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누이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 산을 올랐어요. 오누이가 숨을 헐떡이며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예요.
오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순이가 몸을 오돌오돌 떨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오빠가 순이의 몸을 꼭 감싸 안았어요. 그러나 오빠도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부모님을 찾기 위해 산속을 헤매던 오누이는 눈 속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며칠 뒤 오누이가 죽은 곳에서 복숭아 꽃이 피어난 거예요. 곰에게 물려 죽은 부모님이 오누이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복숭아 꽃으로 피어나게 한 것이었어요. 그 무렵 임금님이 심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임금님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의원이 임금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의 병환에는 복숭아꽃이 으뜸입니다. 그 꽃을 다려 드시면 임금님의 병환은 금세 나을 것입니다. 아니, 이 겨울에 복숭아꽃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고 임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내 병을 고치는 데에는 복숭아꽃이 유일하다고 하니 경들은 산이란 산을 다 뒤져 복숭아꽃을 찾아오도록 하오. 추운 겨울에 복숭아꽃이라니요. 신하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임금님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신하가 울산 언양 땅의 산을 오르다가 영분홍 빛깔의 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겠지? 저 꽃은 분명 복숭아 꽃이야. 하고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신하는 복숭아 꽃을 따가지고 대궐로 돌아왔지요. 임금님, 복숭아 꽃을 구해 왔사옵니다. 오, 정말 고생 많았소. 짐은 그대에게 많은 상을 내리겠소. 임금님의 칭찬에 신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복숭아 꽃을 다려 마신 임금님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복숭아 꽃이 피어 있다고 해서 그 산을 화장산이라고 불렀대요. 구두쇠 시아버지와 며느리. 옛날 한 마을에 구두쇠 영감이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는 앞니를 내다볼 줄 아는 신통력이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노랑이라며 손가락질 받는 시아버지를 보며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재산을 셋으로 나누어 두 몫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 뭐라고?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이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라니. 시아버지는 성을 내며 며느리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오늘이 지난해 세상을 떠난 김대감 제삿날이다. 김대감 댁에 갔다 올 터이니 그리 알아라. 하고는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아버님, 정승까지 지낸 김대감은
죽어서 구렁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말에 시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 구렁이라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구두쇠 영감이 김대감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대감의 아들, 딸들이 절을 할 때였어요. 갑자기 제사상에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더니 혀를 날름대며 제사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구두쇠 영감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구렁이가 제사 음식을 먹고 있네. 네? 구렁이라니요. 자네들 눈에는 구렁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김대감 댁 아들과 딸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윽고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구두쇠 영감은 구렁이가 먹었던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자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왜 안 드시는 거지요? 난 괜찮으니 자네들이나 많이 들게. 구두쇠 영감은 집으로 돌아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헤이, 며느리 말대로 김대감이 죽어 구렁이가 되었군 그래. 그럴 만도 하지. 남들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했으니 말이야. 한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길섭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렁이는 바로 제사상에서 음식을 먹던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는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 기어갔어요. 구두쇠 영감은 그 뒤를 따라갔지요. 한참을 가니 시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구렁이는 시내에 걸친 다리 밑에 있는 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굴 옆에는 또 하나의 굴이 있었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고개를 갸웃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라가야, 네 말대로 김대감은 죽어 흉측한 구렁이가 되었더구나. 그런데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구렁이가 나타나 나를 따라오게 하더니 굴 속으로 쏙 들어가더구나. 희한한 건 구렁이가 들어간 굴 옆에 또 하나의 굴이 있더구나. 구두쇠 영감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그 굴은 바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들어가실 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 굴이 내가 죽으면 가야 할 굴이라고? 예,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지금처럼 사시면 아버님은 구렁이가 되어 그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의 말에 구두쇠 영감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휴, 알았다. 이제부터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야겠어. 얘야, 지금 당장 곶감문을 활짝 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가마를 내주도록 하거라. 그날 이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친 구두쇠 영감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곡식과 재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옛날에 떠돌이 총각이 살았어.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보고 듣고 아는 게 많았지. 떠돌이 총각은 누구라도 억울한 사연을 들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 참견하곤 했어. 하루는 총각이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울고 있는 젊은 부부를 보았어.
아니, 어쩐 일로 그리 서럽게 우남유. 욕심 많은 부자가 하나뿐인 아들을 머슴으로 끌고 갔다우. 작년에 빌린 보리쌀 한 가마를 못 갚았다고 6살 배기 막내를 끌고 갔지 뭐야.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아이고 저런, 낙하게 됐구먼유.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마셔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유. 떠돌이 총각은 젊은 부부를 안심시키고 욕심 많은 부잣집으로 가 소리쳤어. 내 평생 이런 부잣집은 처음 보네요. 이런 부잣집에서 일 한번 해보면 소원이 없겠구먼요. 부자가 그 소리를 듣고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 뭐 일손이야 넉넉하지만 굳이 내 집에서 일하고 싶다면 받아주지. 그런데 우리 집 살림이 보기보다 넉넉지가 않아서 돈은 많이 못 주네. 아이고, 돈은 무슨 돈이여유.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되지유. 부자는 속으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구나 하고 생각했어. 그리고는 총각 마음이 변할까 싶어 서둘러 말했지. 자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일을 해도 좋네. 그런데 주인마님, 듣자 하니 이 집에 6살 배기 머슴이 있다면서요. 저도 체면이 있지. 그런 조무래기하고 어찌 일을 같이 하남요. 안 그래도 내보내려던 참이었네. 내 당장 내보내지. 욕심 많은 부자는 듬직한 일꾼이 거저 생겼는데 어린애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 부자는 곧바로 어린아이를 제 집으로 돌려보냈지. 총각은 속으로 이제 되었다 생각하며 한술 더 떠 말했어. 무슨 일이든지 분명한 게 좋지유. 이걸 전부 문서로 적어 뒷말이 없게 하자구유. 그리하여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아무개는 이 집에서 성실히 일한다라고 문서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욕심 많은 부자가 마당으로 나갔어.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총각 모습이 보이질 않네. 부자는 서둘러 머슴방으로 가 보았어. 예끼놈, 모습놈이 지금까지 자느냐? 쏙 나오지 못해? 천둥 같은 소리에 눈을 뜬 총각은 슬며시 일어나며 말했어. 아이고, 죄송하구만요. 빨리 나가 일을 하게 옷을 좀 입혀주셔요. 예끼놈, 니놈의 옷을 내가 왜 입혀주느냐? 아니, 어제 문서에 입혀주고라고 쓰셨잖아요. 총각은 두 팔을 쫙 펴고 서서 꼼짝하지 않았어. 부자는 할 수 없이 머슴옷을 입혀줬지 뭐야. 총각은 옷을 다 입고 나서야 슬금슬금 일하러 나갔지. 입고 아침 먹을 때가 되었어. 그런데 총각이 밥은 안 먹고 멀뚱멀뚱 먼 산만 바라보고 앉았네. 네 이놈, 밥은 또 왜 안 먹는 것이냐? 주인마님, 분명 어제 문서에 먹여주고라고 쓰셨잖아요. 총각은 입을 쩍 벌리고 꼼짝하지 않았어. 부자는 할 수 없이
머슴입에 밥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여 주었지 뭐야. 총각은 밥알 한 톨까지 다 먹고 나서야 슬금슬금 일하러 나갔어. 부자는 점심도 먹여주고 저녁도 먹여주었지. 이윽고 잠잘 때가 되었어. 그런데 총각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부자를 졸졸 따라가네. 네 이놈, 잠은 또 왜 안 자는 것이냐? 주인 마님, 분명히 어제 문서에 재워주고라고 쓰셨잖아요. 총각은 부자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 참고 또 참은 욕심 많은 부자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버럭 소리를 질렀지. 네 놈, 문서고 뭐고 다 귀찮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이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여길 놔두고 제가 어딜 가남요. 부자는 문서를 쫙쫙 찢어 버리고는 총각을 내쫓았어. 넌 이제부터 우리 집 머슴이 아니다. 썩 나가라. 총각은 부잣집에서 나와 싱글벙글 웃으며 또 다른 마을로 떠났대. 이번엔 또 어떤 사연이 총각을 기다리고 있을까? 오줌 싸개 순돌이. 요즘에는 쉽게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아이가 오줌을 싸면 키를 씌워 소금 동량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서는 소금을 주고 키를 툭툭 치면서 동네가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야단을 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오줌을 가리게 된다고 믿었거든요. 이렇듯 곡식의 쭉정이를 털어내는 키를 오줌 싸개에게 씌우는 데에는 오줌 싸는 버릇을 걸러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오줌 싸개 순돌이 함께 들어보아요. 아침부터 순돌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이 순돌아, 무슨 일이야? 나쁜 꿈이라도 꾼 거니? 어머니가 순돌이를 안으며 토닥여 주었어요. 어라, 바지가 축축하게 젖었네. 어머니가 혹시나 해서 이불을 들춰 보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요에는 커다란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녀석 오줌을 질펀하게 싸놓고는 뭘 잘했다고 울고 난리니. 어머니가 순돌이의 바지를 벗기며 야단쳤어요. 아이고, 할 일도 많은데 오줌 싸개 아들 덕분에 또 이불 빨래를 하게 생겼어. 나 오줌 싸개 아니란 말이야. 순돌이가 좀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뚝, 어서 그치지 못해. 어머니의 성난 목소리에 순돌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어머니는 순돌이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순돌이의 머리에 키를 씌우고 바가지 하나를 쥐어주었어요. 얼른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소금 얻어와. 아이고, 꼭 키가 저 혼자 걸어 다니는 것 같네. 어머니가 키를 쓰고 걸어가는 순돌이의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순돌이는 누가 볼까 주위를 살피며 도둑고양이처럼 이웃집으로 갔지요. 아주머니, 소금 주세요. 뭐라고? 아주머니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소금 주세요.
순돌이가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지요. 아하, 소금 달라고? 요즘 싸게 순돌이가 소금 얻으러 왔구나. 아주머니가 동네 사람들을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지요. 순돌이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가 소금을 퍼왔어요. 옛다 소금. 아주머니가 순돌이의 바가지에 소금을 넣어 주었지요. 순돌이는 소금을 받아 들고는 주랭랑을 치듯 냅다 달렸습니다. 오줌 싸개한테는 소금이 약이지, 약이야. 아주머니의 말소리가 순돌이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에이, 이제 정말 오줌 싸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한 순돌이는 함께 서당 다니는 돌쇠네 집으로 갔어요.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주머니, 소금 좀 주세요. 돌쇠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순돌이가 요에 또 지도를 그렸나 보구나. 돌쇠 어머니가 소금을 보았어요. 옛다 소금. 소금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돌이의 귓가에 돌쇠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돌이는 오줌 싸게. 나 오줌 싸게 아니야. 순돌이가 울면서 돌쇠네 집을 뛰어나왔어요. 순돌이의 어깨가 들썩이면서 키도 덩달아 들썩들썩 됐지요. 바가지에는 아직도 소금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몇 집을 더 다녀야 가득 찰 것 같았지요. 몇몇 집을 더 다닌 끝에 순돌이의 바가지는 소금으로 가득했습니다. 순돌이가 집으로 돌아오며 이렇게 다짐했어요. 이제 오줌 싸개라는 말 안 들을 거야. 순돌이를 본 어머니가 소금 바가지를 받아 들었어요. 순돌아, 소금 얻으러 다니는 거 창피하지? 순돌이는 어머니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에 쓰고 있던 키가 벗겨졌어요. 이제부터 오줌 싸개라는 소리 듣지 않을 거예요. 순돌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니가 말했지요. 아이고, 우리 순돌이 그만 울고 아침 먹자. 어머니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오니 모락모락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이구, 소금 얻으러 다니느라 고생 많았다. 아버지의 말에 순돌이는 귓볼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그렇게 아침밥을 먹던 순돌이가 말했어요. 오줌을 싸면 왜 키를 쓰는 거예요? 곡식을 키에 올려놓고 위아래로 흔들면 곡식에 묻어있는 흙이나 먼지 따위가 걸러지지. 그렇듯이 오줌 싸개한테도 키를 씌우면 오줌을 가리게 된다는 뜻에서 쓰는 거란다. 아버지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지요. 그런데 소금은 왜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며 순돌이가 또 물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나쁜 일을 막아준다고 믿었단다. 그래서 오줌 싸개가 소금을 얻어오면 오줌 싸개 귀신이 놀라서 멀리 달아난다는구나. 하고 어머니가 순돌이에게 말했어요. 그런 뜻이 있었구나. 자, 밥 다 먹었으면 어서 서당에 가야지. 아버지 어머니 오줌 싸게 서당에 다녀오겠습니다. 순돌이의 말에 아버지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당으로 가는 길에 순돌이는 혼잣말을 했지요. 그나저나 돌쇠가 서당에서 날 오줌 싸개라고 놀려대면 어쩌지? 순이의 꽃신. 순이의 꽃신은 동생에게 예쁜 꽃신을 선물하고 싶은 오빠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동화입니다. 옛 조상들의 신발은 신분과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서민들은 별을 거두고 남은 지프로 만든 집신을 주로 신었다면 양반은 가죽으로 된 당해를 즐겨 신었습니다. 당해는 양반집 부녀자들이 신던 것으로 안은 푹신하고 겉은 비단이나 사슴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보다 형편이 나은 서민들은 집신보다 좀 더 좋은 미투리를 신었다고 합니다. 미투리는 삼 껍질로 만든 신발이며 삼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미투리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비가 내리는 날에는 나막신을 신었습니다. 남자들이 신는 나막신은 거칠고 투박하게, 여자들이 신는 나막신은 꽃이나 새를 새겨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동생을 향한 오빠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는 순이의 꽃인 동화 함께 들어보아요. 동이는 볏짚에 침을 탁 뱉었어요. 오른손이 위에 볏짚을 올리고 왼손을 돌돌 비벼가며 새끼를 꼬았어요. 동이야, 많이 만들었니? 길 가던 농부 아저씨가 느릿느릿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동이는 해벌쭉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기 보이는 산만큼 만들었어요. 노란 달이 휘영청 떠올랐습니다. 동이는 집신을 가득 쌓은 지게를 짊어졌어요. 12살 동이의 작은 어깨가 휘청였지요. 내일 장에 나가 이 집신을 다 팔면 순이 꽃신을 살 수 있을 거야. 동이는 불 꺼진 순이방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만 집신이야. 친구들은 모두 예쁜 꽃신 신는데. 순이의 뾰루퉁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순이도 알록달록 꽃신을 신을 수 있을 거야. 그러한 생각을 하니 동이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휘파람이 절로 나왔지요. 튿날 동이는 집신을 싸들고 장터에 왔습니다. 장터 어기부터 모여든 사람들로 들썩들썩 붐볐어요. 목청 좋은 수탉을 든 닭장수, 쫄깃쫄깃 수수떡을 내는 떡장수, 펄떡펄떡 뛰는 붕어를 파는 생선장수, 동글동글 호박을 파는 채소장수, 모두들 떠들썩하게 외치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동이는 신이 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동이도 장터 한 구석에 어깨짐을 내려놓았어요. 옆자리에는 남학신 장수가 남학신을 팔고 있었지요. 같이 집신을 팔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동이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동이도 남학신 장수처럼 손팔을 하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집신 사세요, 집신. 그 집신으로는 비를 피할 수 없을 텐데.
페랭이를 쓴 남학신 장수가 동이의 집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묻자 남학신 장수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어느새 하늘은 거무튀튀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꼬마야, 저 하늘 보고 집신을 팔지 남학신을 팔지 생각했어야지. 동이의 마음은 집신 더미만큼 무거워졌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시푸른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졌어요. 남학신 사려. 소나무 남학신, 오리 남학신, 밑창에 쇠를 붙인 딸깍딸깍 남학신, 세상의 남학신은 여기 다 있어. 햇볕이 쨍쨍하면 집신이요. 비 오는 날은 남학신이요. 남학신 장수는 둥이를 놀려가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남학신은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둥이의 집신은 단 한 켤레도 팔리지 않았지요. 얘 꼬마야, 몇 켤레나 팔았느냐? 남학신 장수가 손을 탁탁 털며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둥이는 남몰래 두 손을 펼쳐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집신을 만든 손은 빨갛게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남학신 장수는 조기 한 두rum을 사며 씩 웃었습니다. 꼬마야, 비를 맞고 집신을 다시 가져갈 수 없을 테니 나한테 헐값에 팔려무나? 싫어요. 이 집신은 순이의 꽃신이 될 거예요. 둥이는 집신을 끙끙거리며 짊어졌습니다. 올 때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기에서 꽃신을 팔겠지? 둥이는 장터 어귀에서 꽃신 파는 신발 장수에게 갔습니다. 빨간 꽃이 오종종 새겨진 꽃신, 종이를 꼬아 만든 미투리, 사슴 가죽을 두들겨 만든 당해, 가죽을 기름에 절여 만든 진신이 놓여져 있었어요. 와, 저 꽃신 참 곱다. 우리 순이발에 딱 맞겠는걸? 동이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러나 엽전 한 입 나오지 않았지요. 꽃신을 보면 웃음꽃이 필 순이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동이는 신발 장수 앞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어요. 할아버지, 이 집신을 다 드릴 테니 제발 저 꽃신 한 켤레만 주세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동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이 그래, 어깨에 맨 집신을 여기에 두고 마음에 드는 꽃신을 가져가거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동이는 꽃신을 품에 안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외나무 다리 위로 불어난 물이 출렁출렁 넘쳤어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냇물에 휩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이는 잠시라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었지요. 난 꼭 가야 해. 동이는 아랫도리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한 발짝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을 헛디는 바람에 풍덩하고 냇물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그 순간 품 안에 있던 꽃신 한 짝이 빠져나와 아래로 떠내려갔지요. 냇물아, 안 돼. 그건 내 동생 순이 꽃신이야. 너의 꽃신이 아니라고. 둥이의 울부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냇물은 꽃신을 가지고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둥이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둥이가 살인문 안으로 고개만 살며시 내밀었습니다. 꽃신 한 짝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뒤에서 작은 손이 등을 툭 쳤습니다. 순이었어요.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오지 않고. 둥이는 순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그만. 오빠, 아까부터 누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걸? 순이는 오빠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신발 장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지요. 오, 할아버지, 저희 집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은 것이냐? 할아버지의 물음에 둥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긴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둥이야, 네가 여기까지 온 건 네가 만든 집신이 다른 사람이 만든 집신에 비해 튼튼해서란다. 집신 한 짝도 이리 정성스레 만든다면 다른 신발도 훌륭하게 만들 수 있을 터이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둥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내 제자가 될 생각이 없느냐? 제자가 되면 꽃신도 너의 손으로 만들 수 있어. 둥이는 할아버지에게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 후로 동이는 할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신발 짓는 일을 배웠어요. 호된 꾸지람도 듣고 잘했다는 칭찬도 들으면서 말이에요. 둥이의 손 위에 알록달록 꽃신이 들려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꽃신이야. 내 동생 순이를 위한 꽃신. 둥이는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꽃신에 그려진 개나리며 진달래가 앞다투어 피어났습니다. 온천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에 절름발이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고치느라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지요. 그러나 좋은 약도 그때뿐이었어요. 약을 쓸 때는 괜찮아지는 듯 싶다가도 며칠이 지나면 다시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늙은 것도 서러운데 다리까지 성치 않으니 하고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할머니 집 주위를 빙글빙글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신세랑 내 신세랑 어쩜 그리도 똑같냐 하며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혼자 살던 할머니에게 학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먹이도 던져주고 자신의 속마음도 털어놓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런데 하루는 날마다 찾아오던 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는 노을이 빨갛게 물들 때까지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노란 달님이 구름 사이로 수줍게 얼굴을 내밀 때였어요. 마당으로 학이 포르르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학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다 이제 온 거니?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학의 눈가에도 눈물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학은 부리로 할머니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는 빙그르르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학이 다리를 절지 않고 두 발로 총총 걸어 다니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학의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네. 어떻게 해서 학의 다리가 다 나았을꼬. 잠시 후 학이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할머니도 다리를 절뚝이며 학을 따라가 보았지요. 학이 도착한 곳에 다다르자 거기에는 샘물이 김을 모락모락 내며 솟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샘물 속에 손을 넣어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럴 수가. 물이 데운 것처럼 따뜻하네. 그때였어요. 학이 다리를 물속에 담그며 할머니에게 따라해보라고 하는 듯 신용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샘물 속에 다리를 푹 담궜어요. 아이고, 따뜻해라. 정말 좋구나. 할머니는 피곤함이 눈 녹듯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샘물 주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절름거리던 할머니의 다리가 말끔히 나았던 거예요.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하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착한 마음씨 때문에 하늘이 감동했나 봐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샘물을 온천이라고 불렀대요. 화장산에 얽힌 이야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는 화장산이 있습니다. 왜 화장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깊은 산 속에 사냥꾼 부부가 아들, 딸과 함께 살았어요. 나무꾼 부부는 이 산 저 산을 뛰어다니며 산짐승을 잡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쩐 일인지 요즘에는 통 사냥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소. 우리가 한번 산을 살펴보는 게 좋을 듯 싶소.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요. 부부는 아이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는 산을 올랐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커다란 굴이 있었어요. 여보, 저 굴이 수상해요. 그렇군. 어서 빨리 가봅시다. 사냥꾼 부부가 그 굴 속을 들여다보니 수많은 산짐승들이 죽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굴 속에서 덩치 큰 곰 한 마리가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냥꾼 부부가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았지만 큰 곰을 당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사냥꾼 부부는 곰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 있던 오누이는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순이야,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보자. 하며 오빠는 순이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누이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 산을 올랐어요. 오누이가 숨을 헐떡이며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예요. 오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순이가 몸을 오돌오돌 떨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오빠가 순이의 몸을 꼭 감싸 안았어요. 그러나 오빠도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부모님을 찾기 위해 산속을 헤매던 오누이는 눈 속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며칠 뒤 오누이가 죽은 곳에서 복숭아 꽃이 피어난 거예요. 곰에게 물려 죽은 부모님이 오누이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복숭아 꽃으로 피어나게 한 것이었어요. 그 무렵 임금님이 심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임금님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의원이 임금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의 병환에는 복숭아 꽃이 으뜸입니다. 그 꽃을 다려 드시면 임금님의 병환은 금세 나을 것입니다. 아니, 이 겨울에 복숭아 꽃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고 임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내 병을 고치는 데에는 복숭아 꽃이 유일하다고 하니 경들은 산이란 산을 다 뒤져 복숭아 꽃을 찾아오도록 하오. 추운 겨울에 복숭아 꽃이라니요. 신하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임금님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신하가 울산 언양 땅의 산을 오르다가 영분홍 빛깔의 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겠지? 저 꽃은 분명 복숭아 꽃이야. 하고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신하는 복숭아 꽃을 따가지고 대궐로 돌아왔지요. 임금님, 복숭아 꽃을 구해 왔사옵니다. 오, 정말 고생 많았소. 짐은 그대에게 많은 상을 내리겠소. 임금님의 칭찬에 신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복숭아 꽃을 다려 마신 임금님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복숭아 꽃이 피어 있다고 해서 그 산을 화장산이라고 불렀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옛날에 떠돌이 총각이 살았어.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보고 듣고 아는 게 많았지. 떠돌이 총각은 누구라도 억울한 사연을 들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 참견하곤 했어. 하루는 총각이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울고 있는 젊은 부부를 보았어. 아니, 어쩐 일로 그리 서럽게 우남유? 욕심 많은 부자가
하나뿐인 아들을 머슴으로 끌고 갔다우. 작년에 빌린 보리쌀 한 가마를 못 갚았다고 6살 배기 막내를 끌고 갔지 뭐야.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아이고 저런, 딱하게 됐구먼유.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마셔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유. 떠돌이 총각은 젊은 부부를 안심시키고 욕심 많은 부잣집으로 가 소리쳤어. 내 평생 이런 부잣집은 처음 보네요. 이런 부잣집에서 일 한번 해보면 소원이 없겠구먼요. 부자가 그 소리를 듣고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 뭐 일손이야 넉넉하지만 굳이 내 집에서 일하고 싶다면 받아주지. 그런데 우리 집 살림이 보기보다 넉넉지가 않아서 돈은 많이 못 주네. 아이고 돈은 무슨 돈이여유.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되지유. 부자는 속으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구나 하고 생각했어. 그리고는 총각 마음이 변할까 싶어 서둘러 말했지. 자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일을 해도 좋네. 그런데 주인마님, 듣자 하니 이 집에 6살 배기 머슴이 있다면서요. 저도 체면이 있지. 그런 조무래기하고 어찌 일을 같이 하남요. 안 그래도 내보내려던 참이었네. 내 당장 내보내지. 욕심 많은 부자는 듬직한 일꾼이 거저 생겼는데 어린애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 부자는 곧바로 어린아이를 제 집으로 돌려보냈지. 총각은 속으로 이제 되었다 생각하며 한술 더 떠 말했어. 무슨 일이든지 분명한 게 좋지유. 이걸 전부 문서로 적어 뒷말이 없게 하자구유. 그리하여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아무개는 이 집에서 성실히 일한다라고 문서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욕심 많은 부자가 마당으로 나갔어.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총각 모습이 보이질 않네. 부자는 서둘러 머슴방으로 가 보았어. 예끼놈, 모습놈이 지금까지 자느냐? 쏙 나오지 못해? 천둥 같은 소리에 눈을 뜬 총각은 슬며시 일어나며 말했어. 아이고, 죄송하구만요. 빨리 나가 일을 하게 옷을 좀 입혀주셔요. 예끼놈, 니놈의 옷을 내가 왜 입혀주느냐? 아니, 어제 문서에 입혀주고라고 쓰셨잖아요. 총각은 두 팔을 쫙 펴고 서서 꼼짝하지 않았어. 부자는 할 수 없이 머슴 옷을 입혀줬지 뭐야. 총각은 옷을 다 입고 나서야 슬금슬금 일하러 나갔지. 입고 아침 먹을 때가 되었어. 그런데 총각이 밥은 안 먹고 멀뚱멀뚱 먼 산만 바라보고 앉았네. 네 이놈, 밥은 또 왜 안 먹는 것이냐? 주인마님, 분명 어제 문서에 먹여주고라고 쓰셨잖아요. 총각은 입을 쩍 벌리고 꼼짝하지 않았어. 부자는 할 수 없이 머슴 입에 밥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여 주었지 뭐야. 총각은 밥알 한 톨까지 다 먹고 나서야
슬금슬금 일하러 나갔어. 부자는 점심도 먹여주고 저녁도 먹여주었지. 이윽고 잠잘 때가 되었어. 그런데 총각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부자를 졸졸 따라가네. 네 이놈, 잠은 또 왜 안 자는 것이냐? 주인 마님, 분명히 어제 문서에 재워주고라고 쓰셨잖아요. 총각은 부자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 참고 또 참은 욕심 많은 부자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버럭 소리를 질렀지. 네 놈, 문서고 뭐고 다 귀찮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이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여길 놔두고 제가 어딜 가남요. 부자는 문서를 쫙쫙 찢어버리고는 총각을 내쫓았어. 넌 이제부터 우리 집 머슴이 아니다. 썩 나가라. 총각은 부잣집에서 나와 싱글벙글 웃으며 또 다른 마을로 떠났대. 이번엔 또 어떤 사연이 총각을 기다리고 있을까? 구두쇠 시아버지와 며느리. 옛날 한 마을에 구두쇠 영감이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는 앞니를 내다볼 줄 아는 신통력이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노랑이라며 손가락질 받는 시아버지를 보며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재산을 셋으로 나누어 두 몫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 뭐라고?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이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라니. 시아버지는 성을 내며 며느리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오늘이 지난해 세상을 떠난 김대감 제삿날이다. 김대감 댁에 갔다 올 터이니 그리 알아라. 하고는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아버님, 정승까지 지낸 김대감은 죽어서 구렁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말에 시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 구렁이라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구두쇠 영감이 김대감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대감의 아들, 딸들이 절을 할 때였어요. 갑자기 제사상에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더니 혀를 날름대며 제사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구두쇠 영감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구렁이가 제사 음식을 먹고 있네. 네? 구렁이라니요. 자네들 눈에는 구렁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김대감 댁 아들과 딸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윽고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구두쇠 영감은 구렁이가 먹었던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자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왜 안 드시는 거지요? 난 괜찮으니 자네들이나 많이 들게. 구두쇠 영감은 집으로 돌아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김대감이 죽어 구렁이가 되었군 그래. 그럴 만도 하지.
남들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했으니 말이야. 한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길섭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렁이는 바로 제사상에서 음식을 먹던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는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 기어갔어요. 구두쇠 영감은 그 뒤를 따라갔지요. 한참을 가니 시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구렁이는 시내에 걸친 다리 밑에 있는 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굴 옆에는 또 하나의 굴이 있었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고개를 갸웃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라가야, 네 말대로 김대감은 죽어 흉측한 구렁이가 되었더구나. 그런데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구렁이가 나타나 나를 따라오게 하더니 굴 속으로 쏙 들어가더구나. 희한한 건 구렁이가 들어간 굴 옆에 또 하나의 굴이 있더구나. 구두쇠 영감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그 굴은 바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들어가실 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 굴이 내가 죽으면 가야 할 굴이라고. 예,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지금처럼 사시면 아버님은 구렁이가 되어 그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의 말에 구두쇠 영감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알았다. 이제부터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야겠어. 얘야, 지금 당장 곶감문을 활짝 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가마를 내주도록 하거라. 그날 이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친 구두쇠 영감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곡식과 재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